여러분은 누군가를 알아갈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나요? 첫인상, 말투, 행동. 우리는 종종 이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을 주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사람이 돈 문제 앞에서 돌변했던 순간, 의지했던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던 순간 말이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바로 돈을 쓰는 태도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만나 지갑을 보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돈을 쓸 때 드러나는 6가지 태도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 사람의 본성은 힘이 주어졌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힘 중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사람들의 본 모습을 알기 어렵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심리학 연구팀은 경제적 지위, 상승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기 위해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부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은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당신은 하위 그룹입니다 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단한 게임, 식사, 토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설정된 참가자들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고 무시하며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하위 그룹으로 설정된 참가자들은 조심스럽고 배려심 많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돈과 권력은 인간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차없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본래부터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돈이라는 힘을 손에 쥐는 순간 그 본색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해 보였던 사람, 어려움을 함께 나누던 사람이 돈을 갖게 된 후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새롭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이미 존재했던 본성이 이제야 빛을 발한 것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긴 후 변하는 사람은 사실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본래의 모습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고 겸손해 보였던 사람이 돈을 조금 벌자마자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변하며 사람을 가려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울고 웃던 친구를 이제는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가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숨겨진 본심이 돈이라는 힘을 빌려 드러났을 뿐입니다. 평소 주변을 잘 보세요. 조금 여유가 생겼다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 타인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들은 더 큰 돈,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당신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보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보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만 퍼붓는 사람. 남에게는 한없이 아끼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거침없이 퍼붓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소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깐깐한 모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는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이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남이 어려움에 처해도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반드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 300명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라고 지시했고 B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주어진 돈은 단 $5, 커피 한 잔 값 정도에 불과한 작은 돈이었습니다. A그룹은 이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샀습니다. 간식을 사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B그룹은 이 돈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루가 끝난 후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오늘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워졌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신뢰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썼던 B그룹은 돈을 썼던 상대방에 대해 훨씬 높은 신뢰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즉, 작은 돈을 나누는 행동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무언가 했다는 심리적 연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을 위해 돈을 썼던 A그룹은 신뢰도와 친밀감 점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속감이 약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을 위해 작은 소비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신뢰를 구축할 확률이 3배 이상 낮아진다. 커피 한 잔, 작은 선물 하나. 그 사소한 돈 쓰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 전체를 예고하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 그 진심은 감추지 못하고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 인간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인다.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꾸며도 돈을 쓸 때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평소 남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직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인색하고 자기한테만 퍼붓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외면할 사람입니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보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 바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이들은 끊임없이 과시하고 비교하며 인정받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속은 허전하고 불안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과시적 소비와 내면, 불안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평범한 셔츠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셔츠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셔츠를 입은 채 사회적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모임에 가거나 새로운 사람과 인사하는 등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 결과 명품 로고 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평범한 셔츠를 입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과하게 기뻐하고 무관심에는 불안해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연구팀은 결론지었습니다. 과시성 소비는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만들고 자신을 불안과 비교의 늪에 더 깊게 빠뜨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은 절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진심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 외모, 배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웨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해야만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당신도 모르게 비교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화려함에 끌릴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높은 곳에 도달하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함께 성장할 동료가 아니라 자신을 더욱 빛내줄 배경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 주변을 잘 보세요.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면서 남에게 과시하려는 사람, 오직 브랜드, 가격, 스펙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진심보다 외형을 따집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더 이상 돋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가차없이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돈을 보면 욕망이 보입니다. 돈을 보면 두려움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는 사람. 사람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오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급해서 그런데 이번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 그 말만 들으면 믿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일수록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척, 바쁘다는 핑계,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부탁. 그리고 결국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신뢰도 함께 가져가 버립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연구팀은 채무 행동과 인간관계 붕괴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천상의 친구, 동료, 가족 관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제때 갚이지 않은 경우, 그 이후의 관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경우 93%가 1년 이내에 관계가 끊겼습니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실망, 분노, 그리고 무너진 신뢰가 관계를 완전히 파괴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사소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높다. 이들은 약속, 책임, 인간관계의 무게를 가볍게 본다. 돈을 빌린다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신뢰를 함께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그 신뢰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 돈을 갚지 않는다는 건 당신과 맺은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건 곧 관계의 끝을 의미합니다. 초반에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신뢰를 아끼는 사람은 설령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은 관계도 쉽게 빌리고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인지, 그 차이는 돈을 빌리는 순간 확연히 드러납니다. 평소 작은 돈 거래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더 큰 순간에도 당신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그 후에 보이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은 돈을 빌리고 난 뒤 드러납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는 사람. 돈을 쓰는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강자 앞에서는 쿨하게 지갑을 열고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인색해집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큰 돈을 쓰고 평범한 사람 앞에서는 푼돈조차 아까워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통 크게 베푸는 척하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서열화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언제나 누가 나보다 높은가, 누가 나보다 낮은가를 따집니다. 처음에는 매너 좋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알게 됩니다. 그들의 돈은 사람을 존중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서열을 구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자 폴 핑크스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밝히기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대상에 따라 친절과 존중을 선택적으로 베푼다고 했습니다. 폴 핑크스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명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성공한 CEO였고 다른 한 명은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기부액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성공한 CEO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어 했고 평범한 노동자에게는 훨씬 적은 금액을 기부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차별과 서열화가 돈 쓰는 행동 속에 그대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폴 핑크스는 결론지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개인의 가치관과 인간관계를 서열화하는 방식까지 드러낸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절대 일관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과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을 향한 태도도 돈도 마음도 순식간에 식어버릴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척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진짜 존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드러난다. 돈을 쓸 때 상대의 지위나 가치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상황이 바뀌는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릴 사람입니다. 평소 주변을 잘 보세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호탕한 척, 낮은 사람 앞에서는 인색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통 크게 베풀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푼돈도 아까워하는 사람. 이들은 돈을 통해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당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돈을 보면 존중이 보입니다. 돈을 보면 마음의 높낮이가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5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 지갑을 보면 본성이 보인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표정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갑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갑 속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자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개인의 물건과 성격 특성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타인의 지갑을 5분 동안 관찰하게 한 뒤 그 지갑 주인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의 성격 검사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5분. 지갑 하나만 보고 추측한 내용이 실제 성격 분석 결과와 80% 이상 일치했습니다. 정리된 지갑을 가진 사람은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향을 보였고,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지갑을 가진 사람은 충동적이고 책임감이 낮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쓸데없는 영수증이 가득한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감정적 소비를 자주 했으며, 지갑에 필요한 것만 단정히 정리한 사람은 재정관리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을 중시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개인이 늘 가까이 두는 물건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무의식이 고스란히 담긴다. 지갑은 단순한 돈 지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자 돈과 삶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물건을 통해 자신을 말한다.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여기는지 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갑, 쓸데없는 카드와 영수증으로 터질 듯한 지갑. 그 속에는 충동, 미루기, 무책임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깔끔히 정리된 지갑, 카드, 현금, 영수증이 질서 있게 정돈된 지갑.
그 안에는 신중함, 계획성,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지갑은 평소 말보다 솔직합니다. 지갑은 포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진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지갑을 한번 보세요. 돈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지갑을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이것이 돈을 통해 본성을 알아보는 6번째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할까요? 돈을 다루는 태도를 통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돈이라도 기쁘게 나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우리는 흔히 큰 돈을 쓰는 사람을 후하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쓸 때의 태도입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택시비 몇천 원. 그 사소한 순간에 기꺼이 함께 나누려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돈보다 마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 심리학 연구팀은 작은 나눔과 인간관계 지속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선택을 주었습니다. $10를 혼자 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나눌 것인가? 그리고 6개월 뒤 그들이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혼자 쓴 사람들은 6개월 후 관계 유지 비율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작은 돈을 나눈 사람들은 72%가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나눔은 관계의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인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작은 돈을 나누는 태도, 그 안에는 신뢰, 존중, 배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큰 선물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밥 한 끼를 즐겁게 나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삶도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작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것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필요할 때는 과감히 쓸 줄 아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을 쓸 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정말 소중한 순간,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가족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 함께 추억을 쌓아야 할 때, 그 순간에 망설임 없이 돈을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의 시간과 마음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자원 투입과 관계 헌신도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 상황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친구가 중요한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6개월 뒤 참가자들의 실제 인간관계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필요할 때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은 6개월 후에도 깊은 신뢰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소한 돈과 시간을 아끼려 했던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70% 이상이 멀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필요할 때 과감하게 자원을 쓰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 헌신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희생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증거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마음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 당신과의 인연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어떤 값진 것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조심하세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갑을 열던 사람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끝없이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 이건 아까워. 다음 기회에 그 말들은 당신과의 관계를 나중으로 아까운 것으로 밀어버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돈을 봐야 합니다. 돈을 쓸 때 망설임 없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특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사람을 말입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곁에 머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위로보다는 위로를 건네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인복이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조금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될 겁니다. 칭찬을 하지 않는데 인복이 좋다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입이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이 말의 기술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말은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마음이 불안하면 상대는 그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복은 운명적인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결과입니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을, 칭찬보다는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 절제, 그리고 진심입니다. 정약용은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미친 듯이 하면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좋은 인연들이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든다고 말입니다. 첫째, 성실은 믿음을 만듭니다. 말보다는 꾸준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줍니다. 둘째, 절제는 품위를 만듭니다. 과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태도, 감정도 욕심도 말도 절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 진심은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가식 없는 마음과 이익을 따지지 않는 진정한 눈빛은 비록 관계를 맺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한 번 닿으면 오래도록 이어지는 인연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행실에서 나온다. 인복 좋은 사람은 말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람을 얻는다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늘 남을 칭찬하지만 뒤로는 불평이 많은 사람,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말은 향기롭지만 그 향기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붙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인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며 칭찬보다 성실을 택하고 허세보다 절제를 택하며
잔재주보다 진심을 택한 사람에게 세상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는 흔히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 센스 있는 리액션, 적절한 타이밍의 칭찬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다산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을 익히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성실함을 먼저 갈고 닦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이미 인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길러보세요. 그때부터 좋은 인연은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문장들 중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성실입니다. 그는 성실을 사람됨의 근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실은 단지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성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정신의 자세였습니다. 그가 말한 성실은 남이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행동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감시나 보상 없이도 자신의 일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신뢰를 얻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꾸준히 신뢰를 쌓습니다. 정약용은 두 번째 부류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실이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진짜 성실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진심인 것입니다. 거짓 없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줍니다. 한 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다산을 존경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실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일이다. 그가 그렇게 매일을 쌓아가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존경의 신호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묘한 평온이 있습니다. 남을 설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인생 또한 그랬습니다. 유배지에서 스승도 제자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하루도 글을 놓지 않았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생각이 흐려진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수백 권의 저서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본 후대의 학자들은 그의 천재성보다 그의 끈기와 성실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실은 말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그 느림은 오래갑니다. 오늘의 칭찬은 내일 잊혀질 수 있지만 오늘의 성실은 10년 후에도 향기를 남깁니다. 인복 좋은 사람들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아끼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칭찬은 순간이지만 성실은 사람을 붙잡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누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도,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아도 그의 존재만으로 신뢰가 자라납니다. 성실한 사람은 결국 안정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복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성실이 쌓여 인생이 되고 작은 진심이 쌓여 인연이 된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말보다 하루를 성실하게 채우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평판을 만들고 당신의 인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이 말하는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얼마나 절제할 줄 아는가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다. 성실이 신뢰를 만든다면 절제는 품위를 만듭니다. 품위는 말로 세울 수 없고 욕심을 덜어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베푸는가만 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참을 줄 아는가? 그는 참을 줄 아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출 줄 알고, 이익이 생길 때 나눌 줄 알고, 칭찬받을 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상대에게 안전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과한 사람 옆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된 사람 옆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놓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의 원님이 젊은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잃는 이유가 무엇이냐? 젊은 관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화는 순간에 나고 인연은 세월에 맺힌다. 순간의 감정이 세월의 인연을 끊는다. 정약용이 말한 절제는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감정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제를 마음의 조율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지나치면 도를 해친다. 생각해보면 절제는 억누름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일이지요. 가족 관계에서도 절제는 빛을 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보고 참지 못하고 꾸짖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만 다른 아버지는 한 박자 늦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번엔 어떻게 하려 했는지 말해보자. 두 문장 사이의 차이는 감정의 절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후자의 말은 마음을 닫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또 한 번은 정약용이 제자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인품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밥을 뜨며 말했답니다. 밥 먹는 속도와 말하는 속도에서 드러난다. 성급한 사람은 음식도 말도 감정도 삼켜버린다고요. 그 말은 단순한 생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을 다스리는 철학이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감정을 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탐욕이 앞서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속도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절제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택했습니다. 그는 명예를 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택했습니다. 그 절제의 길이 결국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말이 많은 시대, 너무 자극이 빠른 세상 속에서 절제는 사라진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복은 이 절제에서 피어납니다.
화가 날 때 침묵할 줄 알고, 좋은 일이 생겨도 자랑하지 않고, 누가 실수해도 곧바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편안함이 곧 인복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지혜가 생기고, 욕심을 줄이면 인복이 자란다. 그 문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실은 신뢰를 만들고, 절제는 품위를 만든다면, 마지막 세 번째 덕목인 진심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마음에 남게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들리지만 진심은 마음으로 전해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의 교훈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이 말의 수보다 진심의 깊이에 달려 있음을 꿰뚫었습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진심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거짓 없이 다가가는 일은 언제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동반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진심 대신 기술을 택합니다. 말의 온도를 계산하고 표정의 각도를 조절하며 상대의 반응을 먼저 살피죠. 그건 관계를 유지하는 법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법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진심을 무장해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대하는 용기. 그 진심이야말로 인연을 맺는 가장 강한 힘이라고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말 한마디, 그것이면 충분하다. 진심이란 결국 꾸밈이 없는 단순함입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이고 계산보다 배려가 먼저 앞서는 마음. 그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깊이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진심을 단순한 감정이라 여기지만 그건 철학의 언어로 보면 존재의 진실성입니다. 진심이란 내가 지금 여기에 진짜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만나는 것. 그 만남 속에서만 관계는 살아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결혼 40년이 넘은 부부에게 지인이 물었습니다. 두 분은 왜 싸우지 않으세요? 남편이 웃으며 답했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우되 진심으로 싸웁니다.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마음을 전달하려고 싸우죠. 이건 단순한 유머가 아닙니다. 그 부부는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진심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눈빛 하나, 손끝의 움직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침묵 속에서도 그 진심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심 있는 사람은 굳이 칭찬하지 않아도 주변이 따뜻해집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삶을 더 믿었습니다. 그의 글에는 늘 이런 문장이 반복됩니다.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말해준다. 즉, 진심은 급할수록 드러나지 않고 조용할수록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이미지의 시대입니다. 좋은 말을 잘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관계의 기술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남는 건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가의 여부뿐입니다. 그 진심 하나로 관계는 살아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삶으로 사람을 품습니다. 진심은 화려하지 않지만 결국 모든 인연을 자기 곁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을 칭찬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복의 본질입니다. 인복은 우연이 아니라 삶이 쌓은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 신뢰는 성실에서 피어나고 절제에서 자라며 진심에서 완성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이 세 가지만 미친 듯이 하라는 구절에는 그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실, 절제, 진심은 서로 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 균형을 이루는 세 기둥입니다. 성실이 행동의 중심이라면, 절제는 감정의 중심, 그리고 진심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이 셋이 하나로 맞물릴 때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머무르게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면의 조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과 올바르게 관계 맺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 절제, 진심이 함께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성실만 있고 절제가 없다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죠. 진심이 없는 성실은 그저 피곤한 노동이 됩니다. 절제만 있고 진심이 없다면 사람은 냉정해집니다. 감정을 조절하지만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런 절제는 벽을 만들 뿐 다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진심만 있고 성실이 없다면 그건 불꽃은 크지만 짧은 관계입니다. 감정은 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 셋을 함께 미친 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라도 빠지면 인복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의 사유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성실은 사람의 행동을 단단히 세우고 절제는 그 행동을 고요하게 가다듬으며 진심은 그 고요함에 온기를 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한 사람의 존재는 신뢰로 빛나고 그 신뢰가 곧 인연을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인복을 운으로 여깁니다.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못 만나나? 왜 저 사람은 늘 도움을 받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복을 만든다. 인복 또한 스스로 짓는 것이다. 그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피어나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사람들을 잃고 명예를 잃고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그 고독의 세월 속에서도 그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성실이 진심이었고 그의 절제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말보다 삶으로 사람을 끌어당겼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복을 얻고 싶다면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은 시간의 신뢰를, 절제는 공간의 평온을, 진심은 사람의 연결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일 때 인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단순하지만 강합니다. 그는 결과를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도를 닦았습니다. 태도가 곧 운이 되었고 운이 곧 인복이 되었습니다. 성실한 하루, 절제된 말, 진심 어린 행동. 이 세 가지는 작아 보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언변보다 오래 남고 칭찬보다 더 깊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사람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그의 인복은 그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성실, 절제, 진심. 이 세 단어는
글로 보면 익숙하고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관계는 늘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도 상처받고, 절제해도 오해받고, 진심을 내어도 외면당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 가지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완벽을 향한 훈련이 아니라 매일의 조용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먼저 성실입니다. 성실은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한결같이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것은 단순한 근면함이 아니라 나는 나를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동료가 늘 정시에 퇴근하면서도 자기 일을 완벽히 마무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는 야근도 큰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이 신뢰 하나가 곧 인복의 씨앗입니다. 성실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의 꾸준함이 타인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다음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말하고 반응하고 판단하라고요. 하지만 절제된 사람은 그 한순간을 참습니다. 즉시 말하지 않고 즉시 감정에 휩쓸리지 않죠.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족 모임 때마다 남편의 말에 상처받곤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맞대응했겠지만 그날은 정약용의 구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해롭다.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남편이 스스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절제는 싸움을 줄이고 존중을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입니다. 진심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계산이 없기 때문이죠. 진심을 내면 손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손해가 결국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잘 보이기보다 동료의 실수를 덮어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만 그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며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직할 때 그를 돕겠다는 손길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인맥이 아니라 인복이었습니다. 성실, 절제, 진심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남이 몰라줘도 괜찮고 당장 보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결국 좋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정약용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닦으라.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인복은 결과가 아니라 반사입니다. 내가 어떤 빛을 내느냐에 따라 사람이 비춰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저 하루에 하나씩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오늘의 성실, 약속한 일 하나는 꼭 지킨다. 오늘의 절제, 감정이 올라올 때 한 호흡 쉰다. 오늘의 진심,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이 세 가지만 반복하면 당신의 주인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마침내 인생의 온도가 바뀝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질을 믿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성실은 반드시 드러나며, 절제는 결국 존경으로 돌아온다고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증명한 철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는 인복을 운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로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잃었고 누구보다 깊이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말, 인복 좋은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결국 이렇게 해석됩니다. 사람을 말로 얻으려 하지 말라. 사람은 마음으로 얻는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데 모이면 그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해집니다.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시선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모입니다. 그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복이란 결국 복이 되는 사람이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자란다. 이 말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하지만 혹시 그 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서둘러 판단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진심을 감춘 채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복은 다가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묻습니다. 그대는 복을 기다리는가? 복이 될 준비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인간관계의 답을 품고 있습니다. 복은 기다림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인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